5개. 예, 5개는 맞아야 돼요. 주택법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잔챙이 같이 애울 게 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좀 전형적으로 나는 경우야. 이거는 막 꽈내질 않아. 건축법 어떻게 내죠? 응용 문제로 낸다 그랬어. 그래서 응용하기 때문에 또 종합 문제로 내고 응용 문제 내기 때문에 건축법은 애울 게 뒤지게 많고 머리도 복잡해. 그런데 주택법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들어가 보자.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뒤질 것처럼 오늘을 살자 그랬습니다. 그럼 내일 뒤질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예. 그동안 꿈꿨던 거 다 이뤄놓고 내일 죽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 할 일이 되게 많아. 예. 열심히 하자. 자, 주택법 전체적인 체계도, 체계도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뭐만 보자? 시험 문제. 용어 정의에서 약 2문제. 7문제 난다 그랬죠? 그 중에 2문제입니다. 주택의 건설 약 2 내지 3문제. 평균 2-3문제, 3문제 정도까지도 나요. 여기가.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이 1 내지 2문제 정도. 여기에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서 항상 1문제. 이렇게 대략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뭐죠? 요거야. 주택의 건설 파트가 분량이 제일 많아. 그런데 사실은 주택의 건설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공부할 영역 아니거든요. 저건 누가 할 일이야? 짓는 새끼가 할 일이지. 사업주체가 할 일이지. 왜 공인중개사가 할 일이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팔아먹는 거 중개만 잘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야 돼? 이거예요. 공급 쪽이에요. 우리 공급이라는 용어는 2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기억합니까? 주택에 공급할 때 공법에서 공급이란 수요와 공급의 공급이 아니고 이때 공급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는다? 2가지 의미. 첫째, 돈 받고 파는 거. 돈 받고 파는 거. 분양. 분양이라 그랬죠?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임대. 분양과 임대라는 걸 합쳐서 공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공급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임대는 또 우리하고도 관계없어. 임대할 때 공인중개사가 관여합니까? 물론 주택을 가진 개인들 걸 임대할 때는 중개업자가 관여하지만 뭐 하는 거?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누가 직접 합니까? LH, SH 걔들이 직접 하지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없어. 그러니까 임대 영역은 우리가 다룰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주로 어떤 거다? 이쪽 분양 쪽이고 분양받은 주택을 그 사람이 뭐 하겠다? 세를 놓겠다. 그럼 그건 우리가 임대로서 관여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임대가 아니야. 이건 공공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는 우리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그건 LH라든지 SH라든지 그런 데서 관여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주택의 공급이라는 건 주택의 분양과 같은 의미로 써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주택에 분양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 공급에 대한 그 제한이 있겠죠? 분양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쪽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반하는 즉시 뭐가 떨어진다? 처벌 규정이 있어. 징역형, 벌금형 그런 여기 과태료 이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잘못 관여했다가는 지도 뭐한다? 처벌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역이야. 이쪽은 짓는 자, 사업 주체가 알아야 될 영역.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이쪽이 더 많이 나고 이게 더 작게 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출제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뭘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문제 내고 있는 거야. 그건 우리 영역은 이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매년 출제되고 있다. 아셨죠?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어적이에요. 지금부터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여러분들 교재 보실까요? 몇 페이지? 18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하고 개념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알아볼 건 여러분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 정리도 이거 시험 문제 납니다. 주택이란 뭘 주택이란다? 세대의 구성원이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세대 구성 우리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 뭔데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만 주택입니까? 부속 토지도 주택입니까? 부속 토지도. 이 그림 보세요.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땅도 주택이란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말한 2번째 나오는 본론 내용, 주택의 건설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이때 주택의 건설이라고 해놓고 이 속을 들여다보면 2가지로 나눠져요. 이때 주택이란 무슨 의미를 갖는다?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뭐도 주택으로 본다고?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죠? 이걸 합쳐서 주택이란다 이랬었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한다는 건축물 짓는 것만 이걸 다른 말로 뭐란다? 이걸 주택건설.
건설이라고 부르고 이걸 토지만 조성하는 걸 뭐라 부른다? 대지조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건축물 짓는 건 주택건설. 그 건축물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거, 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거를 대지조성이란다. 그래놓고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을 나눠놓고 사업주체도 법적으로는 구분됩니다. 주택만 짓는 데를 뭐른다?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부르자. 반면에 대지조성만 하는 데를 대지조성 사업자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거 주택건설 사업자, 대지조성 사업자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구분해. 저거 왜 구분한다 그랬죠? 우리 대학교에 가보면 학과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건축물 짓는 거와 관련된 학과 무슨 학과? 건축학과. 대지조성과 관련된 걸 무슨 학과? 토목학과. 건축학과, 토목학과 따로 있죠. 전문가 그들 자격증도 뭐죠? 전혀 달라. 자격증 달라. 건축 관련된 자격증 따로 있고 대지조성과 관련된 토목 분야 기술자 자격증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에서는 건축 기술 자격증 따로 있고 토목과 관련된 건 토목학과에 관련된 자격증이 따로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사업 주체도 둘로 구분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이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가 나눠져. 주택 건설과 대지조성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의 건설이라는 말을 쓴단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따라서 이 건축물만 주택이 아니고 그 부속 토지를 조성하는 거, 이것도 주택의 건설에 들어간다. 건축물, 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조성하는 거, 그것도 뭐에 속한다? 주택의 건설의 일부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그 밑에 책에 나오죠? 그런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은 읽어보면 되고, 시험 문제는 뭐가 날까?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공동주택에도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건축법에서는 각각 네 가지씩 있었어. 그죠?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 네 가지. 단다다, 단다다 공. 이렇게 그러겠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근데 여기는 공관은 안 들어갑니다. 또 공동주택도 아연다기. 이건 건축법에서의 공동주택. 근데 주택법에서는 뭐 빠진다? 기숙사. 이거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야.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점이다. 아셨죠? 이것만 구분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국민주택. 국민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를 국민주택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국민주택은 몇 가지로 나눠진다?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누가 짓느냐가 중요해. 첫 번째 개념은 누가 짓는데? 공공사업 주체들. 그럼 주택법에서의 공공사업 주체는 몇 명 있다? 4명. 외우셔야 돼. 주택법에서는 공공사업 주체가 4명 있다. 누구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4명을 뭐라 부른다? 공공사업 주체라고. 이 자들이 건설하는 주택인데 규모만 얼마로 짓는단다? 건설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그래서 국민주택의 첫 번째 개념은 건설하는 자가 누구다? 공공사업주체 4명이 건설하는데 규모는 얼마로 지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두 가지 조건이야. 짓는 주체는 공공사업주체고 그때 규모는 얼마큼 지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그러면 그걸 무슨 주택이라 부르자? 국민주택이라 부르자. 이 개념이야. 반면에 또 하나 있어. 누가 짓는다는 걸 묻지 않아. 사업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간 사업주체가 짓든 공공사업주체가 짓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슨 돈으로 짓느냐 이게 중요해. 무슨 자금이 들어간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때는 건설하는 것만 국민주택일까? 개량되는 주택도 포함될까? 여기는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 개량되는 주택도 들어갔다는 게 조심하시고 위하고 달라요. 여기는 건설하는 거. 밑에는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 이거 조심하시고 그때 규모는 또 얼마나 짓는다?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면 이것도 뭐에 속한다? 국민주택이라 하자. 아주 중요한 거야. 둘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 문제 영순위.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얼마를 말할까?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일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원칙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갑니다. 호당 또는 세대당 이란 말을 쓰고 있죠? 이때 호당은 뭐죠? 단독주택을 세는 개념이고 세대당은
공동주택을 살 때 쓰는 개념이야.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다중주택이라고 있잖아. 그죠? 아니, 다가구 주택. 다중 말고 다가구.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하일 거? 19세대. 19세대라고 썼잖아. 세대란 말을 썼잖아. 근데 그거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근데도 거기 19세대 이하일 거 세대란 말을 썼잖아. 그럼 말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후라고 썼어야지 그럼. 거기도 세대라고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뒤죽박죽 쏘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호당이라는 건 단독주택을 세는 개념, 세대당이라는 건 공동주택을 세는 개념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단독주택 중에도 뭐가 있단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일 것. 거기 19세대란 말을 쓰고 있다. 단독주택이니까 후라고 썼어야 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건 조금 개념적인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규모는 얼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될 때 군민주택 규모라고 부른다 이거죠. 항상 그럴까? 아니요. 뭐도 있다. 예외. 어떤 예외? 아니야. 주거전용 면적 얼마까지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뭐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로 보는 지역이 있더라. 국민주택을 짓는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허용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어디일까요?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그랬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그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말이야. 헷갈려 어려워.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공주시 우성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성면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요새 나무 심으러 다닌대요 내가. 여기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공주에 한천저수지라고 하나 있어요. 되게 커. 거기 보면 저기 그 한천저수지 그 옆에 산 우쪽에 산이 좋아서 멍 때리기 아주 좋은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멍 때리기 위한 장소 있는데 거기가 공주시 우성면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짓는다면 주택을 짓는다면 국민주택 규모가 85일까 100일까 이거 따져보자. 예를 든 거야. 자,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그랬습니다. 그럼 공주시는 수도권이다? 아니다? 왜? 여기 뭐가 들어가 앞에? 충청남도가 들어가. 그죠? 그럼 충청남도는 수도권이 아니죠? 서울, 인천, 경기만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그 다음에 도시적이 아닌. 그럼 도시적인지 아닌지는 여기 있어 없어? 여긴 도시적이 아니야. 도시적이 아니야. 아니에요? 도시적이 아니야.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야.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냐고 써는 거야. 도시적이 아니야. 아, 공주시니까 도시적이죠? 그런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떤 놈이 공법 가르쳤어? 그 새끼 가서 한 대 쳐박아야 돼. 그 공법기수. 공법기수 그 자리를 가르치면 한 대 쳐박아야 돼. 공주시라고 다 도시적이 아니에요. 우리 도시적은 뭐로 나눠지죠? 맨날 공부하면 뭐 하느냐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어디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용도지역은 뭐로 나눈다? 도관농자로 나눈다고. 백날 공부하면 뭐 하느냐고. 머릿속에 애워놓고도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공주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주시는 행정구역 명칭이고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이렇게 나눠진다.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공주시에는 도시점에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있고 용도지역은 그 행정구역하고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지정돼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어지기를 뭘 주어지지 않았어? 용도지역을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 잘못 낸 거야. 이게 도시적이냐 아니냐고 물은 새끼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 누가 물었지? 아, 내가 물었나? 예,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야. 뭘 주어지지도 않고. 아니 용도지역 없잖아요. 아직 용도지역 안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항변을 해야 그게 똑똑한 겁니다. 이 중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어야 돼. 교수님 용도지역 아직 안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라고 했어야 돼. 아셨죠? 공주시라고 해서 도시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시적은 그런 행정구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공주시에도 뭐가 있다? 도시적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우선면에 있는 여기는 뭐더냐?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거기 저수지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하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용도지역이 하나가 추가됐어. 보전관리지역이야. 그럼 어디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맞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은 어디니까? 관리지역이잖아. 관리지역이잖아. 보전관리지역은. 또 보전관리지역 했더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어디다? 관리적이야. 그죠? 관리적은 무엇으로 나눠진다? 세 가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 그러니까 관리적이야. 맞죠? 그러면 보존관리적. 그러면 도시적이 아니죠. 도시적은 뭐로 나눠져? 주, 상, 공, 녹.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까지만 도시적이야. 그죠? 근데 여기는 무슨 지역이야? 보존관리적이니까 도시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적? 읍 또는 면자 들어간대. 맞아요? 예, 뭐가 들었어? 우성면, 면자 들어갔잖아. 그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우성면에 있는 일정한 땅인데 용도적이 뭐다?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란다. 거기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거나 한다면 그때는 국민주택 규모를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수도권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을 것도 없어.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85입니다. 수도권에서 무슨 자 들어가도 읍자, 면자 들어가고 또 도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없어. 수도권은 무조건 얼마란다? 무조건 85. 수도권은. 그 다음에 수도권을 벗어나. 그럼 수도권 벗어난 나머지 지역 중에 어디?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이런 지역이야. 거기서는 얼마까지 한단다? 그때도 도시적이 아닌 지역 그랬잖아. 그럼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중에 그 중에서도 도시적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 돼? 지금 말없이 관농자 지역. 수도권을 벗어난 도시적이 아닌 지역 중에서 행정구역 뭐가 들어간다? 읍자 또는 면자 들어가는 지역만. 읍자 또는 면자만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읍자, 면자 들어가는 지역. 그런 데서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단다?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이 나온다? 민영주택. 자, 우리 책에 보면 여러분들 교재 1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나와요? 주거전용 면적 산정 방법. 그중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계산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게 있거든.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지금은 안 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근데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자. 자, 나중에 정리하자. 자, 밑에 민영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뭐래요?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 잘 보세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어렵게 구분하지 말고 주택이란 크게 뭐로 나눠진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국민주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걸 국민주택이란다. 그럼 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에 속한다? 민영주택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 민영주택이다. OX. 국민주택 중 이러이러한 건 민영주택이다. OX. X야. 될 수가 없어. 그죠? 여자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 남자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그건 무슨 개소리야.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구분돼 있잖아. 그죠? 물론 가운데도 있긴 있지만 일단 둘로 구분된다 가정하자. 그러면 남자가 아닌 건 여자다. 이게 맞잖아. 근데 남자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건 여자다 그러면 아니 남자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여자라고 하면 그건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서 국민주택 중에 이렇게 생긴 건 민영주택이다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특히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에 속한다. OX. 민간 건설 사업 주체가 지들이 건설하는 주택은 뭐에 속한다? 민영주택에 속한다. OX. O야?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치면 다 민영주택이야?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서 얼마로 줬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줬어. 그럼 뭐가 된다? 국민주택. 그럼 민간건설 사업체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사업주체 불문한다 그랬잖아. 무슨 자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지. 민간건설 사업체라고 짓는 게 다 민영주택이 아니란 얘기야. 민간건설 사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금의 자금 지원 받아가지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으면 그것도 뭐가 속하니까 국민주택이 되는 거니까 민간건설 사업체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민간건설 사업체가 짓는 게 민영주택이 아니고 개념 정의는 다시 한번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민영주택이라고 그랬지 민간건설 사업체가 짓는 게 민영주택이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국민주택을 빼야 나머지가 다 뭐가 된다? 민영주택이야. 말장난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아셨죠? 예, 거기까지. 자, 이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아까 했던 주거전입 면적 산정하는 방법,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이 나온다? 바로 도시형 사용할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올해도 출제할 거야. 작년에 시험 문제 100% 난다고 이거 장담했었어요. 이거 시험 문제 100% 난다. 왜? 개정됐기 때문에 100% 날 거다 그랬는데 사실 올해도 또 날 가능성이 있어. 그만큼 개정된 내용이 작년에 다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정된 거야 이거. 자, 처음에 시험 문제 무더기로 나다가 너무 많이 냈다가 이제 안 나다가 왜?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개정됐어 작년에. 그러면서 또 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전제합니다. 세 가지를 먼저 충족해야 돼. 첫째, 규모는 몇 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된다? 300세대 미만으로 지을 것. 규모는 얼마로 짓는다?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된다. 어디에만 지어야 된다? 도시지역이란 용도 지역에서만 건설해야 된다. 관농자 지역에는 없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계획관리 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OX. 계획관리 지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OX. X죠. 왜? 계획관리 지역은 무슨 지역이야? 관리 지역이잖아. 관리 지역이 도시 지역이야? 그러니까 뭘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른다고 그랬어. 용도 지역. 처음에 우리 군법 공부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가지만 용도 지역의 종류를 완전히 다 머릿속에서 깨차고 있어야 되지. 용도 지역 모르면 공법 다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아셨죠? 그래서 용도 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 그건 도시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만 건설해야 뭐가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 300세대 미만일 것.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만 지을 것. 세 번째, 도시 지역에만 건설할 것. 이 세 가지를 먼저 다 충족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을까? 세 가지만 있습니다. 뭐뭐 있죠? 첫째, 소형주택. 두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 세 번째,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렇게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중에 종전에는 소형주택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뭐라 불렀더냐? 원룸형 주택이라고 불렀었어. 재작년까지는 뭐라 불렀다? 원룸형 주택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원룸형 주택을 지금은 뭐로 바꿨다?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로 개정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룸형 주택은 가장 큰 차이가 요거 있었어. 세대별 주거전입 면적이 원룸형 주택일 때는 50제곱미터 이하였었거든요. 그런데 뭐로 바꾸면서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규모를 10cm를 더 10제곱미터를 더 늘려서 60제곱미터 이하로 10을 더 늘려줬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50제곱미터 이하만 원룸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원룸형 주택의 문제점이 뭐냐? 1인 가구는 괜찮은데 부부가 살기에는 신혼부부들 살기에는 좀 좁더란 얘기입니다. 뭐가 안 되는 거야? 애하고 같이 살려면 애도 같이 쓸 수 있는 방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원룸 개념이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을 10제곱미터를 더 늘려주면서 소형주택으로 바꾸면서 뭐를 할 수 있도록 침실을 3칸까지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종전에 최대 2개만 하던 걸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규모를 더 키워준 게 가장 큰 개정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삭제됐고 이제 뭐만 쓴다?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만 쓴다는 거. 이것이 개정된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럼 소형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첫째, 세대별 주거전입 면적은 얼마까지 가능하다? 50이 아니라 60까지 10이 더 늘어났다는 거. 이거는 이미 작년 시험에서도 출제됐고,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여기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랬었죠. 이거 어디서 나왔었어? 건축법에서 용도에서 나왔었어요. 독립된 주거를 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라. 첫째, 니들 집과 우리 집 그러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욕실. 욕실도 같이 써요, 집하고? 말이 안 되잖아. 욕실이 독립돼야 돼. 또 하나, 예, 부엌. 주방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법률 용어는 부엌으로 돼 있지. 아직 주방으로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 그럼 욕실과 부엌을 갖춰야 뭐 할 수 있다? 독립된 주거 생활. 그 다음에 주거전입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전입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자, 60까지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60까지 할 수 있는데 30 미만만 짓는 경우, 30 이상, 60 이하, 그 사이에서 짓는 경우 둘로 나눠놓고 그때 이걸 우리가 A 타입이라고 하고 이걸 무슨 타입이라고 하자? B 타입이라고 하자.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을 때는 똑같은 평도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A타입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B타입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럼 30 이상이라고 해서 한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최대 얼마까지야? 60까지 뺏지 못해. 30 이상이라고 뭐 80, 뭐 90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해. 얼마까지? 60까지만 갑니다. 그럼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요거는 30 미만인 경우. 해놨고 작년 시험 문제 정답 요게 났었죠.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뭐한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뭐란다?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그럼 뭐는 막아도 돼?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도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하나의 공간. 하나의 공간이라는 건 개방된 원룸을 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중에 욕실, 부엌은 어떻게 돼? 막아야 돼? 이건 개방돼야 돼.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놨잖아. 이건 개방돼야 돼. 부엌은 문을 닫으면 안 돼. 그냥 개방돼야 돼. 우리 거실하고 같이 개방되도록 만들고 어디만 막아라?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막아놓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에 들어갈 거.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 뭐가 났죠? 요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 이렇게 됐던 걸 시험 문제 보내서 욕실 및 부엌을 제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거. 여기서 보일러실을 갖다 부엌이란 말로 살짝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있었으면 답 찾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설프게 읽으면 아까 제가 뭐라 해서 객관식은 정확하게 공부하자는 뭐한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답이 몇 개로 보여? 2개, 3개로 보인다 그랬잖아.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시라. 그래서 이건 보일러실이 아니라 욕실이었었다. 아셨죠? 아니요. 보일러실은 보일러실 욕실이 부엌이 아니라 보일러실이었었다. 아셨죠? 그걸 시험 문제로 냈었다. 그럼 아직 안 난 거 B타입이야. 요게 시험 문제 아직 안 났어. 주거전이 먼저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요거는 새로 신설된 건데 아직 거기까지 시험 문제가 안 났어. 그러니까 이게 날 거란 얘기야. 아셨죠? 그럼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몇 개? 3개의 침실과 그 밖의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침실을 몇 개까지 드릴 수 있어? 3개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2개가 아니죠. 3개까지 침실이 가능하더라고. 침실 하나하나마다 바다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때 침실이 몇 개인 거? 2개 이상인 세대수.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 그랬으니까 총 몇 세대까지 지을 수 있죠? 299세대까지 지을 수 있잖아. 그죠? 총 300세대 미만까지만 지어라 그랬으니까 이 소형주택은 몇 세대까지 짓는다? 299세대까지. 그럼 210세대를 짓는다 치자. 그럼 210세대에 소형주택을 짓는다면 이때 이 소형주택의 침실수가 몇 개 되는 거? 2개 이상인 거. 그럼 2개 이상이라는 건 몇 개까지 말하는 겁니까? 2개 이상이란 몇 개까지? 2개 이상이니까 2개, 3개, 4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개 이상이니까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6개, 7개, 8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몇 개까지야? 3개까지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라도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침실이 2개 이상이니까 침실이 2개와 3개인 이렇게 쓰면 되지. 2개 이상하니까 되게 많은 줄 알아. 아니야. 몇 개야? 2개하고 3개짜리만 말해. 왜? 아무리 많아져도 침실 몇 개밖에 안 되니까 3개 이하만 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침실 2개 이상이라는 건 결국 침실 2개짜리하고 3개짜리. 그게 전체 세대수의 얼마일까?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만 차지하랍니다. 따라서 70세대까지만 모르지란 얘기야. 그때 70세대지만 침실이 2개, 3개짜리고 나머지들 140개는 뭐라 해야 돼? 원룸으로 해야 된다. 그때 침실이 2개짜리 아니야. 침실 하나짜리가 전체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2개 침실, 3개 침실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는 3분의 2는 뭐라 해야 된다? 그땐 원룸으로 해야 된다. 원 하나의 침실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 요까지가 핵심. 자, 또 지하층에는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자, 소형주택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지하층에는 소형주택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려요. 거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공간. 여기까지가 뭐가 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핵심 중에 핵심. 그다음에 건축 제한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만 먼저 완벽하게 외워둬. 요거는 지금 공부할 사항 아니야. 가끔 시험 문제 나니까 그건 나중에 더 공부하고 나서 조금 더 나중에 보도록 하자. 지금은 저기까지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이때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택은 원래 연립주택하고 다세택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단지라고 했으니까 단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 꿀단지죠. 그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게 단지형이야. 1단지, 2단지, 3단지. 이게 단지형이라 뜻이야. 그런데 무슨 주택의 성격을 그대로 갖춰야 된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 단지형 다세주택도 다세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이건 연립주택 요건, 다세주택 요건을 각각 갖추면서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되고 뭐로 해야 된다? 도시적이만 건설해야 된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뭐 된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의 공통점은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개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냐? 건축법에서 보면 4개층까지만 해. 연립하고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걸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 4개층까지. 차이점은 그때 바닷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 이하이면 다세대고 그 차이였거든. 그러니까 몇 개층까지만 주택으로 쓸 수 있다? 4개층까지만. 그런데 여기는 뭘 거치래요? 이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뭐까지 지을 수 있다? 주택을 쓰는 걸 4개층이 아니라 몇 개층까지 가능하다? 5개층까지. 그럼 주택을 쓰는 게 5개층이면 우리 건축법에서 그걸 뭐라고 배웠는데? 주택수 5개층이면 아파트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아파트에 속하는 거야? 그래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야. 이것도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아파트로 바뀌지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달라요. 여기 소형주택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뭐로 보여? 그 아파트야 이거. 아파트같이 보여. 근데 아파트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하고는 개념 전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아파트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택으로 쓴 걸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면 5개층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건 아파트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개업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게 많아요. 가서 지가 쉬어봤어. 자, 반지하 있죠? 반지하는 보통 지하층으로 짓는다? 지상층으로 짓는다? 반지하. 지하층 개념으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그건 지상층 개념으로 앉아요. 왜냐하면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반지하를 지하층 개념으로 줘야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 그럼 그 위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거 위에다가 반지하까지 포함하면 몇 개 층이다가 위에 4개층에다 이거 하나 줬으니까 반지하에서 5개층 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거는 실제는 5개층을 쓰고 있어. 그런데 반지하는 지하층 개념으로 지니까 층수에 산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위에만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4개층만 짓는 거로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4층까지 짓는 거야. 그런데 위에다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몇 층까지 짓는다? 주택은 5개층까지 짓는데. 그럼 반지하까지 포함하면 몇 개층 짓는 거야? 6개층이나 되는 거야, 사실은. 반지하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가서 중개업자가 쉬어봤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반지하. 이거는 지하층 빼. 그럼 빼면 6개 중에서 하나 빼. 그럼 몇 개층? 5개층. 이거 뭐야? 아파트. 여러분, 이거 아파트입니다. 돌아버린다. 중개업자가 뭐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쥐도 모르는 거야, 이걸. 뭐야, 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잖아. 연립주택하고 다세주택도 구분이 안 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도 모르겠어. 막 복잡하잖아. 그래서 전부 다 퉁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빌라. 그냥 빌라라고 하자.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만든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빌라라는 용어고, 빌라는 다 합쳐서 퉁친 거야. 뭐만 빼고, 아파트 빼고 단독주택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야? 다 빌라야.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있죠? 빼면 나머지는 다 뭐라 불러? 그냥 빌라라고 불러.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그래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야. 괜히 잘못 말했다가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지가 실수했다고 나중에 문제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퉁쳐서 빌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자, 이제 건축 제한에 관해서는 지금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랬고 이제 넘어가자. 뭐가 나오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세대 구분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의 세대를 지었어.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하나의 세대를 뭘 한 거야? 둘 이상의 세대로 구분한 겁니다. 하나의 아파트 한 세대인데 둘 이상으로 나눠버렸어. 꼭 2개까지만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야. 셋도 되고 넷도 나눌 수 있어. 그 제한은 없어. 2개만이 아니고 3개, 4개까지도 나눌 수 있어. 근데 2가지로 나눠져요. 이 세대 구분형 공주택이 이렇게 세대를 둘로 나눠가지고 둘로 나눠지는 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거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 언제 받죠? 적어도 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줘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건.
30세대 이상 지을 때 원칙이야. 예외 50세대 이상 지을 때는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여기다 주택을 짓는데 아파트를 져요. 20세대짜리 소형 아파트 지었어. 미니 아파트 지었어. 20세대. 그건 뭐 받고 짓는다? 건축 허가 받고 짓습니다. 30세대 이상부터 짓는다. 뭐 받아야 돼?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돼. 똑같은 주택을 짓는데 30세대 미만만 질 때는 뭐 받고 짓고? 건축허 받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고 30세대 이상 질 때부터 뭐가 적용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짓는다. 이 차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뭐하고 주택법의 차이가 뭐냐?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 짓는 거와 관련된 게 건축법이야. 따라서 건축물 질 때는 뭐 받아라? 건축허가 받아라. 건축허가야. 모든 건축물은 다 건축허가 받아라. 그게 원칙이야. 근데 주택법은 그 건축물 중에서도 무슨 건축물? 주택. 그 주택도 조금 질 때, 많이 질 때, 많이 질 때 주택수를 짓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라 뭐 받고 짓는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그 많다는 의미가 원칙이 30호 또는 30세대. 단독주택은 30채 지을 때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는 이제 뭐 받고 지어야 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여기다 건설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이 안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세대를 구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죠? 여기 두 개 세대로 나눴잖아. 근데 두 개 세대로 나눴는데 이 나눠진 세대 이쪽 부분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세대가 구분된 이 공간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건 매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 소유라는 건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 소유권 나눠서 이전할 수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뭐만 하라는 얘기야? 세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세만 줘야 되지 매매 대상은 될 수 없다. 요게 첫 번째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법적으로는 두 개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두 개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를 나눴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몇 세대로 본다? 한 세대로 보지 두 세대로 보지 않는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다 이런 건물 지으려면 여기다 뭐 세워야 돼?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있어야 돼? 주차장. 그럼 주차장은 세대별로 몇 세대가 몇 개가 필요하다. 한 세대당 1.2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 세대로 본다면은 이 둘을 합친 거에 1.2대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거고 만약 각각 별개 세대로 온다면 1.2대 1.2대 그럼 몇 대야? 2.4대 분량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두 세대로 본다, 한 세대로 본다? 한 세대로 본다는 얘기는 주차 공간 확보하는 걸 꼭 두 세대대로 하지 말고 한 개 세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 의미가 저기서 가장 중요한 뜻을 갖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한 세대로 본다는 건 왜 중요하다? 주차 공간을 두 개 세대지만 한 세대로 생각하고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규정이더라. 그럼 이런 데는 주차 공간이 어떻게 할까? 지극히 협소해지겠죠.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들어오게 되면 여기 세대는 두 개 세대인데 주차 공간은 한 세대 공간으로만 만들어놨으니까 상당히 주차 공간이 좁겠죠. 주차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또 뭘 만들어놨더냐? 또 제한이 있어요. 자, 첫째 요것까지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합니다. 욕실, 부엌, 현관. 욕실, 부엌, 현관을 각각 설치하라. 현관이 출입구 현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문을 설치합니다. 여기다 뭐 설치했다? 연결문. 연결문이 뭐야? 들락거리 쓰는 출입문. 여기서 이 집에서 이 세대끼리 왔다 갔다 쓰는 경우만. 아니면 경량구조의 경계벽. 경계벽이 뭐라 그랬죠? 세대를 나누는 벽. 니들 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게 경계벽이죠? 그럼 두 세대를 나눴으니까 경계벽이야. 근데 무슨 구조래? 경량구조. 경량구조가 뭐죠? 탈부착이 가능한 거. 언제든지 떴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거로 막아버리는 거. 이게 경량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경량구조의 경계반들에 보통 여기다가 연결문을 설치하는 건 어떤 경우에 연결문을 설치하죠? 여기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시고 여기는 아들하고 며느리가 살 때는 그때는 연결문을 설치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누가 제일 골치 아파진다? 며느리가 제일 돌아버리는 현상이야. 그죠? 며느리 돌아버리겠지. 여기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시고 야 니들 분가하래. 그래서 분가하라 해서 좋다겠더니 어떻게 분가시켰어?
이렇게 해서 분가시켜놓고 이들 여기서 살으래. 분가야? 분가가 아닌 거야. 저기 무슨 분가야. 그죠? 연결문 설치해놓고 언제든지 들락거리는데. 그죠? 그거 짜증나면 뭐 하면 되죠? 막아버려. 그냥 경량구조에 경계부로 설치해버려.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얼리 들어간다? 일리 현관문으로 다 들락거리게끔. 야, 그렇게 했다가 쫓겨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연결문. 그냥 세만 줄 때는 경량구조의 경계부. 그죠? 가족이 살 때는 연결문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세만 줄 때는 경량구조의 경계부를 막아버려야 되겠지.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것. 세 번째, 전체 세대수의 이 세대 구분형 공주택은 3분의 1만 차지하래. 아까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 봐. 한 개 동마다 몇 개 동이죠, 여기? 6개 동. 그럼 한 개 동의 세대수가 몇 세대래? 100세대래. 그럼 한 개 동이 100세대면 6개 동이니까 총 600세대. 600세대 총 세대수 중에서 세대 구분형 구체은 몇 세대만 차지하라? 200세대. 3분의 1 이하일 것. 또 모두 마찬가지야. 전체 주거전입 면적 합계. 역시 주거전입 면적이 합계돼. 전체 3분의 1 이하일 것. 왜 주거전입 면적 따지죠? 왜 세대수만 따지지 않고 주거전입 면적 따질까? 여기 25평 아파트, 여기 40평대 아파트, 여기 60평대 아파트. 그럼 60평대 아파트만 여기 200세대를 세대 구분형으로 나누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오버될 수 있어. 왜? 여기 주거전입 면적 합친 전체 주거 면적이 얼마야 돼? 3분의 1 이하니까 큰 평수만 3분의 1로 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주거전입 면적의 합계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형 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주거조건에 대해 세대수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이 되고 주거전입 면적도 전체 주거전입의 3분의 1 이하까지만 뭐 둘 수 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하고. 그럼 공동주택 관리법상 행위 허가받고 설치하는 거. 이거는 지금은 안 해오는데 이건 밑에 건 뭐냐? 위에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새로 짓는 거야. 여기다 아파트를 지면서 세대 구분형 구체적으로 속에다 짓는 거야. 이거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야. 이미 존재하는 거야. 예전부터 있었어. 근데 여기 몇 평짜리겠어? 60평짜리 아파트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애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다 객지로 나가버리고 우리 부부 둘만 살아. 60평대 아파트에서 부부 둘이 살면 누구만 뒤져난다? 마누라만 죽어납니다. 왜요? 청소 안 하고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럼 남편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나도 몰라. 남편은 그냥 뻗어 있나 봐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청소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자? 반 나눠가지고 반은 우리 부부가 둘이 살고 나머지 반은 세줘가지고 우리 용돈이라도 쓰면 될 거 아니야. 월세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누자. 요거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세대 구분형을 설치하는 것. 그래서 용어가 달라. 위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한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공동주택관리법. 공주택관리법이 뭐죠? 공주택관리법. 아파트 짓는 동안은 무슨 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이 적용되고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입주자가 들어왔잖아. 그럼 관리사무소장 있어야 되죠? 입주대표에 구성해야 되죠?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건 어디서 법이 적용된다? 공주택관리법.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잖아. 아파트 관리하는 거, 공주택관리법.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지어진 아파트란 뜻이야. 이건 짓는 거, 이거는 지어진 아파트 관리하는 거. 그 중에 뭐 한다? 행위 허가받고 거기다 뭐 설치했다? 이거 세대 구분형 구역을 그때는 건설이라고 하지 않고 뭘 한다? 설치. 이건 건설. 이거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 안에다가 세대 구분형을 설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 그 안에다가 세대 구분형 공주택을 설치하자는 얘기고 이거는 처음부터 새로 짓는 걸 이렇게 건설하자는 뜻이다. 아셨죠?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밑에 건 아직 외우지 마시고 위에 것만 정확하게 일단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나 더. 준주택까지만 하고 시작. 아까 주택 말고 뭐가 있다고 그래서? 준주택. 그럼 준주택은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요? 주택이면 준자를 뺐어야 되지. 주택에 준한다는 뜻이잖아. 주택 아니죠? 그런데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써. 주택 왜 그랬을까? 주택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로다 쓸 수 있대? 요거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시설.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쓸 수 있다. 이게 뭐야? 준주택이라는 뜻이야.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쓸 수 있다.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잘 납니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이때 기숙사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고 다중생활시설이 뭐라 그랬죠? 고시원. 다중, 많은 군중이 뭐한다? 생활하는 시설. 이거하고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다중이용시설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건축법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있었어. 16층 이상 되는 건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다중이용.
건축물, 그죠? 근데 그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다중생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다중생활이라는 건 생활한다, 먹고 자고 한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이 먹고 잔다. 한마디로 어디로 말한다? 고시원. 옛날에 고시원이라고 부르던 거야. 그 고시원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게 용도로 본다면 다중생활시설이 그 하나의 건축물 내에 다중생활시설이 저 고시원이 차지하는 바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 작은 고시원. 뭐로 본다? 그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봅니다. 반면에 5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큰 고시원. 그건 무슨 시설로 본다? 숙박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중생활시설이 규모가 작으면 이종 근린 생활, 규모가 커지면 숙박시설의 용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준주택은 뭘 말한다? 둘 다. 규모가 작든 규모가 크든, 즉 이종근생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이든 숙박시설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은 둘 다 뭐에 속한다? 준주택에 속한다는 뜻이더라. 아셨죠? 네, 둘 다 두 가지 다중생활시설이 다 준주택에 속한다. 그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도 있다? 오피스텔.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준주택에 속한다. 노인복주택, 우리말로 뭐라 부른다? 우리말로 실버타운, 영어로 뭐라 부른다? 노인복지주택을 이걸 뭐라 부른다? 이것도 준주택에 속한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 나머지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